미국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는 등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재료가 엇갈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본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미국의 경제 지표 내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9% 내린 85달러 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전월비 2% 증가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은 데다 주택값이 내리면서 매매 계약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1,000건 늘어난 45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보다 예상 외로 2.5% 감소한 1,9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운송장비 주문이 12.8%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익센 증시의 김동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불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경제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호재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욱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도 호재 쪽에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도 분명 나왔는데 상승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39포인트 상승한 0.04% 상승한 19,889.83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5.78포인트 0.58% 상승한 2,755.28 그리고 S&P 500 지수는 2.91포인트 0.22% 상승한 1299.54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다우지수가 1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요. S&P 500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1,3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를 제대로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AT&T 실적이 월가 예상을 소폭 웃도는데 그쳤고요. 프록터 앤 갬블은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소폭 약세됨을 정했습니다. 경제지표도 소폭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2월 잠정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뜻밖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또 지난달 내구 주문은 증가를 깨고 감소를 했고요. 4분기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것도 주가 상승 요인을 제한한 것으로 보였고요.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마이너로 강등한 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제 지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됐었던 내용이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인데요. 예상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예, 미국 12월 잠정 주택 판매는 3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2월 잠정 주택 판매가 2% 올랐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1.1%의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낮은 대출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 또한 주택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 발표였습니다. 네, 대출 금리도 낮고 그럼에 따라서 집값도 떨어지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가 늘었다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줄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은 예상 밖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12월 내구재 주문은 전주 대비해서 2.5% 내렸는데요. 예상 1.5% 밖에
감소를 했습니다. 항공기 주문 또한 99% 급감한 영향인데요. 그렇지만은 자본재 주문은 2개월째 증가를 지속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좀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 밖으로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 밖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5만 1천 건이 늘었고요. 예상인 40만 5천 건 대비해서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폭설로 서류 작업 지연 영향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용이 좀 살아나야 주택시장도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고용시장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참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았네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예, 캐터필러 순이익은 9억 6,800만 달러로 주당 1.47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정도 올라간 실적이었고요. P&G는 33억 3천만 달러, 주당 1.11달러였는데 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상승한 실적이었고요. AT&T 또한 주당 순이익 55센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캐터필라의 실적이 늘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는 기계업종 쪽으로도 오늘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 장 초반 하락 출발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내리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S&P가 일본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국가 채무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라는 코멘트로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마이너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신용 등급 강등에 따라서 일본의 CDS 스프레드는 급등을 했고요. 엔화는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S&P와는 다르게 피치,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재정적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또한 여기에 만만치 않게 재정적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문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미국 그리고 영국, 선진국들의 재정 우려도 같이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국은 긴축 정책에 따라서 저성장, 더블딥 우려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적자 동맹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영향이 장 초반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장중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점검해보죠. 예,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41% 상승한 0.15% 오른 282.88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7,155.58포인트로 28포인트 0.4% 상승했고요. 프랑스 CAC 40 지수도 4,059.57로 10.50% 상승한 0.26%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푸시 100 영국 지수는 4.13포인트 내린 0.07%로 5,965포인트로 약보합세를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발 호재가 미국 유럽 증시에 호재를 넣고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총 6천억 달러 국채 매입 프로그램 유지한다라는 결정이 증시에 호재를 보여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마이너로 강등한다는 영향 때문에 증시가 한때 출렁거렸지만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로 모두 반전을 했습니다.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독일의 수출주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은행주 그리고 독일의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고 영국만이 내렸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강세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유가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만큼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예, 유가는 경제지표 실망에 8주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WTI는 85.6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값 또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1,318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유로는 0.0016달러 상승한 유로당 1.3726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는 0.18% 하락하였고 달러 인덱스는 77.76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조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4쿼터 GDP 잠정치는 이전에는 2.6%였는데 예상은 3.5%로 보이고요. 4쿼터 개인 소비는 이전에 2.6%였는데 예상은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또한 이전에 72.7이었는데 예상치는 73.2포인트로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쉐브론, 포드, 허니웰 등이 예상되어 있는데 모두 다 세 기업 다 모두 다 이전치보다 더 높은 컨센서스 예상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1월 31일 월요일에는 12월 개인소득 소비가 예정이 돼 있고요. 2월 1일 화요일 1월은 ISM 제조업 지수가 돼 있고요. 2월 3일 목요일에는 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되어 있고요. 유로존 2월 ECB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에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변동 그리고 1월 실업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웅과 정과 함께 미국과 유럽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남부의 규슈 지방의 한 화산이 대규모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피신했고 열차와 항공기 운항도 결항되고 있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분화를 시작한 일본 규슈의 한 화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활발하게 불길과 연기를 내뿜기 시작해 본격적인 폭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은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경계 신모에산입니다. 화산재가 섞인 회색 연기가 2,500m 이상 치솟아 구름에 닿았고 분화구에서 약 8km 떨어진 일부 지역에 지름 7에서 8cm의 돌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지하 마그마 활동을 가리키는 화산성 미동도 한때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증폭이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놀라 대피했고 분출한 화산재가 내려 쌓이면서 농작물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쌓인 화산재는 미야자키현으로 집중적으로 날아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시달린 농민들의 주름을 더 깊게 했습니다. 교통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분화 영향으로 주변 미야자키 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기편의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또 쌓인 화산재 때문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도로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발생한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연안에 최고 5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일선 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으며 항공기 운항도 대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사정이 더 많이 안 좋아 운전자들에게 주의령이 내려졌으며 뉴욕시 일대 공항에서는 천여 평이 결항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일부 학교는 이틀째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켄 카운티 지역에서는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자유의 여신상은 쌓인 눈 때문에 관광객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 일대에서는 단전으로 주민들이 전력 없이 밤을 지새기도 했으며 도로가 얼어붙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부 행사에 나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이 빙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지역에서 공공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데이빗 앨런 씨는 지금까지 눈 위에 또 눈이 쌓인 것이 5층짜리 건물 정도라며 스키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닷새당 하루꼴로 총 8차례나 눈이 내려 제설 예산이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올해 93세를 맞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만델라 재단은 정기 검진을 위해 입원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남아공 국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재단은 만델라 전 대통령이 요하네스버그 소재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델라 재단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입원이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것일 뿐 건강과 관련된 위험이 없고 상태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망백을 넘긴 정신적 지주 만델라 대통령의 입원은 남아공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만델라 전 대통령이 폐 질환으로 전문의들로부터 검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라사 마셀 여사는 물론이고 전 부인인 위니 마디키젤라 만델라 여사, 여타 가족들이 병원을 찾은 모습도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해당 병원에 줄줄이 취재진을 파견한 가운데 치안 당국은 언론의 병원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관례대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용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남아공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입원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공항 테러에 이은 차량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 최근 반정보적인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북카캅스 지역에 있는 다케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부상자 1명은 수술 도중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폭발한 차량은 하사 뷰르트시의 카라반 카페 밖에 주차된 차량이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며칠 전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모스크바 외곽 도모데도보 공항 테러에 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북카캅스 지역에서는 정부와 경찰을 겨냥한 테러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 폭탄 테러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북동부의 한 탄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광부 20명이 숨졌습니다. 콜롬비아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노르테레산 탄도르주에 위치한 라프레시오사 탄광에서 메탄가스 축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20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콜롬비아 적십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신 5구가 수습됐습니다. 적십자사는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최초 보고를 토대로 갱도에 갇힌 광부수를 32명으로 추정했으나 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존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붕괴 우려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광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른 동료들은 모두 숨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라프레시오사 탄광은 콜롬비아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탄광으로 2007년에도 폭발 사고가 나 광부 32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5대 석탄 수출국으로 소규모 광산에서는 지하 메탄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야당 주도 반정부 시위 도중 시위대 3명이 숨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바니아 총리가 예정됐던 친정부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살리 베르샤 알바니아 총리는 강요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사회 호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친정부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르샤 총리는 이번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힘의 과시나 포퓰리즘적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의 이러한 결정은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알바니아 주재 유럽연합 대사가 현지 정치 지도자들을 잇따라 면담하면서 전국 불안 해소를 촉구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라이차크 대사는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국가로서 알바니아 미래는 폭력 종식이라는 국제사회 요청을 지도자들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당 측은 예정된 반정부 시위를 평화적 방법으로 강행하겠다는 태도여서 여야 간 충돌의 불씨는 남은 상태입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사회당 주도의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 3명이 총독으로 사망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아바스 수반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한편 시위대는 인형들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지지자 수천 명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아바스 수반과 살람 파이야드 팔레스타인 총리, 살부 에라카트 협상 대표의 형상을 한 인형을 불태우며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최근 아랍권 위성채널 알자지라 등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상 문건을 폭로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바스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등에서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양보했다고 일련의 팔레스타인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바스는 그러나 소위 팔레스타인 페이퍼 폭로와 관련해 자신은 중상 모략의 희생자라고 반박하며 알자지라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인구 150만 명 중 3분의 2는 전쟁 후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과 그 후손입니다. 아바스 수반의 임기는 1년 전 끝났으나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선거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라크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0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 준비를 하는 가운데 폭탄 테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거주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최소한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반미 이슬람 성직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장례식장 텐트에서 수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가 폭발해 불에 휩싸이고 주변의 가옥들도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테러로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해 적어도 37명이 죽고 7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라 자행돼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 준비를 하는 가운데 폭력과 테러 사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류 최대 치욕적인 사건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글과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검색업체 구글과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13만 건의 방대한 유대인 대량 학살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 작업은 유대인 학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아직 묻혀있는 홀로코스트 관련 문서와 사진 자료,
개인사를 발굴, 수집하기 위한 겁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관계자는 아직 수집되지 않은 중요한 얘기들이 널려 있다며 지금 이를 모으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을 통해 자료와 정보의 추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이러한 기능이 반유대주의 악플에 악용될 위험도 있으나 조상에 관한 정보를 찾는 미래 세대들이 누릴 혜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앙숙인 이라는 겨냥에 페르시아어로 된 홀로코스트 교육용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한 야드 바셈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증언록을 전산 자료화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MW 소형차 미니에는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26명의 여성이 탑승해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BMW 소형차 미니에 26명의 여성들이 탑승하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필로폴러스의 여성 무용수 26명은 기존의 기네스북 기록이었던 25명에 1명을 더 추가해 세계 기네스북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현대 산타페의 해외 광고에도 등장했던 필로폴러스 무용단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 도전에 성공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 규정상 미니 쿠퍼 안에 5초 이상 멈춰 있어야 하며 참가자 키는 약 152cm 이상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한편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BMW 미니는 올해 컨트리맨, 쿠페 등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다른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콜릿을 테마로 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마트카인데요. 일본의 액세서리 회사 큐팟이 만든 초콜릿 스마트카는 브라운색으로 초콜릿바와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정판 초콜릿 자동차의 가격은 1,800파운드, 약 3,200만 원으로 스마트카의 표준 버전보다 무려 700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 디자이너인 타다키 와카마쇼 씨는 이 차의 타깃은 일본의 발렌타인데이 시장이라며 여성들이 2월 14일 날 남편이나 남친, 남자 동료들에게 초콜릿을 사주는 것을 오랜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차를 디자인한 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 차를 운전하고 핸들을 잡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의 주문은 2월 2일부터 화이트데이 하루 전인 3월 13일까지 가능합니다. 사람만한 괴물 도마뱀이 도심 한복판에 등장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거대한 도마뱀이 콘도 단지에 나타나 생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콘도 단지에 괴물 도마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통제국은 파충류에 놀라 처음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마뱀의 크기가 무려 5피트, 약 150cm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사건을 해결한 담당자는 도마뱀이 도심에 나타나자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처음 보는 파충류가 긴 혀를 내밀며 주택단지를 돌아다녀 혼비백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도마뱀은 처음엔 온순한 듯 보였으나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괴성을 질러 베테랑 요원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화제가 된 이 파충류는 도마뱀의 일종인 모니터의 돌연변이로 알려졌으며 육식을 하는 파충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이 온통 물바다인 한 모래톱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피아노를 옮겼을까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650파운드의 그랜드 피아노가 신기하게도 마이애미의 비스켄 해변에 있는 모래톱에 나타났으며 누구도 이 피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피아노는 만조 때 물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안에서 약 200m 떨어진 모래톱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누가 왜 그곳에 피아노를 뒀는지 알 순 없지만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라이만 해안 근처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피아노는 관리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홀로 모래톱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갈매기 떼의 멋진 보금자리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신부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될 신혼여행을 시어머니와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이탈리아 한 신부가 신혼여행을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한 뒤 이혼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36살인 이 뿔난 신부는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가려 하는데 공항에서 시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신부는 남편에게 신혼여행은 둘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남편은 아프신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신혼여행을 갈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신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보냈지만 한 달 만에 곧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과 시어머니 간의 강한 감정적인 유착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스릴을 즐기는 이른바 트레인 서핑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짜릿한 모습 함께 감상하시죠. 이 동영상에는 열차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열차를 잡고 매달리는 아찔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트레인 서핑으로 불리는 불법적인 행위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며 트레인 서핑을 가난한 자의 스포츠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치명적인 부상과 사망의 위험을 갖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흥분 상태로 이끌기 때문에 이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인 서핑의 사례는 1990년대 유럽에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국에선 이를 자제하는 광고가 붙기도 했는데요. 2002년 영국의 10대 청소년이 트레인 서핑을 하다가 다리에 부딪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트레인 서핑의 위험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과잉 달러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 서가번 의원도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강세와 전세난 여파로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물건은 30에서 50명의 경쟁자가 몰리고 감정가보다 고가에 낙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확산으로 전국을 강타한 돼지고기 품귀 현상이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퍼지면서 돈육가격 오름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를 초래한 도이치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2억 5천만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이 양적 완화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최근에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뚝심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네. 버냉키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뒤로한 채 돈풀기 정책을 조기 철회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미국 국내외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1조 7,50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시중에 푼 1차 양적 완화 정책에 이어 오는 6월까지 6천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되면 넘쳐나는 달러 덕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고용시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은 경기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버냉키 의장의 정책 설명서에서도 묻어나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고용시장 개선을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고 이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돈을 계속 풀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화답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한때 1만 2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또 S&P 지수도 지난해 3월 이후에만 90% 이상 오르며 상승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중론자 사이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지금과는 반대 방향의 국제자금 흐름이 나타나며 모르핀 효과에 길들여진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 번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첫 번째고, 다음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달러화 가치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입니다. 네. 실제 블룸버그 통신이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양적 완화는 미국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33%는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위험할 정도로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유입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 또한 사실인데요. 정책이 종료되고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면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지탱했던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진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물 경기가 부양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자산 부분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 실질적으로 막이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를 이미 정지됐다가 다시 또 직무를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서가번 의원도 결국에는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정치 사본 역사상 씻을 수 없는 큰 얼룩으로 남겨진 박연차 게이트가 어제 대법원의 선고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네.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과 함께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기록과 함께 사법부에는 강압, 표적 수사 의혹이라는 오점을 남겼는데요. 어제 이광래 강원도지사의 도지사직 상실 등 연루자 21명 중 19명의 선고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정리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 전 회장과 정태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확정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청산 CC클럽하우스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가번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 중 17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김정건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가 선고됐고, 남은 재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 전 회장과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천신일 세중남호여행 회장의 박연차 구명로비 사건 등 2건입니다. 네, 이 때문에 4월 27일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 선거로 확대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또 열리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광재 지사와 서가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월 27일 재보궐선거가 경기, 강원, 영호남 등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로 확대된 셈인데요. 네.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는 강원도 광역단체장 1명과 경기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을 선출하게 됐고 울산 중구와 동구청장까지 합치면 총 6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4.27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시화되고 최근 연속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안상수 대표의 교체라는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패할 경우에는 손학규 당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해 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지사에는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이계진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문수 의원이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을은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남 김해을에서는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방 경매 시장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고 이 결과가 속속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전세난이다, 뭐 부동산 침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또 이렇게 경매 시장이 화랑을 띠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낙찰가가 감정가의 150%에 달하는 고가 낙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매에 나온 부산 북구 만덕 휴만시야 49.6제곱미터는 48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인 8천만 원에 153%인 1억 2,300만 원에 낙찰됐고 네. 같은 날 경매에 붙여진 사상구 모리동 우성아파트 85제곱미터도 16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보다 5천만 원이 높은 1억 7,175만 원에 팔렸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도 홍청의 152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경매에서는 18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방 경매 시장의 열기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경매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얻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년간 지속된 경매난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과열 속에 고가 낙찰 등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경매 대상의 물건 가격이 시세 대비는 높진 않은지 또는 낙찰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냉정하게 따져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 확산 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대형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가격이 그나마 좀 덜 올랐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좀 폭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삼겹살을 집에서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네네.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1위인 롯데슈퍼는 지난주 1,890원이던 Y질레 삼겹살 100g 값을 2,75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밖에 앞다리살 100g은 지난해 11월 하순 1,880원에서 지난 19일 1,290원, 지난 27일은 1,390원에 팔리는 등 다른 부위 또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GS 슈퍼마켓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지난해 11월 하순 1,880원이던 삼겹살 값은 지난주 2,280원을 거쳐 25일 2,58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지난 20일 삼겹살은 1,660원, 앞다리살과 뒷다리살 가격은 1,280원, 880원으로 올렸습니다. 대형마트보다 골목 상권에 밀착해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국산 돼지고기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제역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 정부는 관세를 매기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를 유통시켜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유통업체들은 수입산 돼지고기 취급량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소량 판매에다가 싸게 파는 만큼 품절 사태가 벌어질 만도 한데요. 정작 소비자들은 국내 냉장육에 익숙해져 있고 냉동의 수입산이기까지 한 외국 돼지고기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시기상 수입산을 취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자칫 수입 물량을 늘렸다가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가에 더 어려움을 줬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돼지고기 성수기인 신학기까지 현재의 물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경우 최후의 보루로 수입산 확대를 검토해보겠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비스 물가도 점차 치솟고 있고 돼지고기와 같은 먹거리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삶이 조금씩 더 팍팍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지난 11일 옵션 쇼크 주범으로 몰렸던 이 도이치증권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는 장마감 동시효과에서 무려 2조 1,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11일 일어난 옵션 쇼크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외국계 증권사 도이치증권에 2억 5천만 원 이상의 회원 제재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고위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제재 금액은 종전 키움증권이 부과받은 2억 5천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목한 도이치증권의 규정 위반 행위는 프로그램 매매 물량 신고 지연인데요. 지수 옵션 만기일 동시호가 시간인 오후 2시 50분부터 3시까지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2시 45분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이치증권은 오후 2시 46분에 신고를 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물량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 신고를 해 시장 건전성을 해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규정 위반 사안만 놓고 보면 경미한 위반에 해당되는 조치인데요. 금융당국이 해외 자본의 불공정한 거래로 우리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강력한 처벌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 측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기 때문에 단일 사유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제재금 발표 시기는 내달 말 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거래소가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와 함께 여러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사항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현재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내용 찾아보실 수 있고요. 1577-745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 정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